안녕하세요. 미디어 정보 수업 2주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난번 수업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분야,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들이 만들어지는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AI 앵커 아니면 해외 주요 언론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뉴스를 봤을 때 뉴스 이용자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그 레이블이 붙은 기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는지 그리고 뉴스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혹은 편향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사례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뉴스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뉴스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조금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다른 측면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이고 이제 윤리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떤 논의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해서 어떤 식의 그를 뭐 대처 방안,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인 쟁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와 관련된 토론 주제, 저희가 뭐 온라인이니까 토론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만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뭐 인공지능에 이제 하면은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뭐 인공지능에서 뉴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맞춤형 개인형 콘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실제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근데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활용할 때 이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그 각각 개인의 이용자들의 이제 성별, 인종, 그다음에 관심사, 취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그 이용자 개인의 원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뭐 소셜미디어, 뭐 미디어, 생태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 아무래도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있죠. 뭐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저 알고리즘, 지금 우리가 뭐 소셜미디어는 인공지능이 돌아가긴 한데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가치 중립적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알고리즘은 뭐 연령, 성별, 인종, 뭐 문화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가치 중립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와 뭐 그래서 뭐 특히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고리즘 특히 알고리즘도 사회적 불평등을 학습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사회적으로 연령, 성별, 인종에 관한 기존에 갖고 있던 불평등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확대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알고리즘의 윤리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원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혹시 편향적으로 알고리즘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혹시 데이터 자체에 내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편향이 나타난 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알고리즘.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정말 공정하고 가치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판단한다면은 그건 인간의 개개인의 편향이나 그런 뭐 학습, 경험 같은 것이 녹아 들어가서 당연히 편향적이고 뭐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 판단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리즘은 기계가 하는 거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요즘 특히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나는 그 판결이 뭐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야, 그 판결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인공지능한테 하라고 해. 이런 식의 이제 재미있는 댓글들도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알고리즘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자, 인간이 만드는 거겠죠. 따라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단계에서 있어서도 그런 개발자, 회사의 성향이나 뭐 사회적 풍토, 외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애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알고리즘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뭐 기초적인 굉장히 초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에 뭐 이제 구글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국민들 인공지능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나오고 뭐 관련된 쇼핑 목록 이런 것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검색 결과라고 하는데 이런 검색 결과를 뭐 자기 회사 유리한 방향으로 좀 만들었다라는 이런 사례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2017년, 16년 이때쯤에 구글에서 이제 온라인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정보가 가장 위에 노출되냐? 아무래도 가장 먼저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구글이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이제 자기네 회사한테 유리한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뭐 구글에서 뭐 자동차 아니면은 뭐 수영복 이런 식의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자회 구글의 이제 자회사 사이트가 먼저 노출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던 사례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당연히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부터 주어졌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해서 자회사의 쇼핑이나 구글 자회사가 갖고 있는 여행, 그 지역 등의 이제 검색에 불법적으로 이제 조금 혜택을 주었다. 이용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될 만한 정보들, 자회사에 관련된 홈페이지만 먼저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뭐 혜택을 주었던 사례들이 이제 발각이 돼서 유럽연합, 2017년에 유럽연합에서 구글이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시장 지배를 남용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가진금, 약 24억 유로 정도의 가진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공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래 뭐 인터넷 기업들 아니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특정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뭐 자신의 회사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불리한 정보는 뭐 최대한 뒤로 가고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제 처음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개발자, 즉 알고리즘 만든 사람의 편향이 그 알고리즘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초기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면서 인간 개발자조차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데이터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데이터 자체에 내재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그거로 인해서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인공지능이 스스로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주면은 사람 스스로 이제 정보를 찾아가서 이제 정보를 학습해서 뭐 결과를 내거나 판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선택지를 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 있죠.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특히 뭐 챗GPT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결과물을 아웃풋을 내는 건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과연 공정하고 가치 중립적인 데이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야기했던 논의들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데이터 자체가 혹시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뭐죠? 영어겠죠. 가장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영어. 그리고 뭐 가장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미국과 서구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들은 이제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이 많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들을 영어 데이터 비중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영어, 그중에서도 특히 백인, 뭐 중상류층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기사나 데이터, 뭐 인터넷 댓글들 이런 거를 이제 학습에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결과물조차 약간 영어권 문화, 서구 문화에 조금 더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화에 좀 더 가중치를 둔 것은 아니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굉장히 영어권 기사들을 많이 보고 뭐 이제 뭐 서구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항상 팔로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기사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영어, 뭐 백인 중심의 그 서구 문화에 훨씬 더 학습을 많이 하고 그것에 따라서 좀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영어권에서는 뭐 다른 어떤 뭐 가치들이 중시되는데 뭐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가치들이 중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영어로 된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백인 영어 서구권 중심의 그 문화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뭐 우리나라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한국어에 충분한 데이터가 많이 없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문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영어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덜 학습이 되고 좀 덜 활용되고 이제 좀 정확도도 가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거의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지역의 뭐 소수민족 뭐 정말 몇몇 사람들이 쓰지 않는 몇몇 일부 사람들만 쓰는 언어 그런 소수민족의 문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이걸 학습하고 이해할 풍부한 양의 데이터가 풍분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편향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 사회,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뭐 사회 경제적, 성별, 인종, 문화적 불평등을 그대로 학습을 해서 재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제 의료 회사들이 신용병 평가 점수를 활용하는데 그 개별 신용평가 점수라는 거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용도가 몇 점인지,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얼마 썼는데, 뭐, 돈을 얼마 갚았다더라, 아니면은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뭐, 좀 더, 뭐, 돈을 잘 갚지? 그러니까 이자를 좀 낮게 받아도 되겠지? 위험도가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반면에 뭔가 교육 수준이 낮고, 조금 소득 수준이 낮고, 이런 사람들은 뭐 같은 돈을 빌려줘도 조금 뭐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조금 낮아지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높은 이율을 받아야겠어. 이런 식의 은행 나름의 알고리즘들이 그런 논리가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한 신용평가 회사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해서 뭐 사람이 직접 할 필요 없이 뭐 컴퓨터로 자동화된 알고리즘 틀을 만들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그런 사람들이 잘 알지 못, 사람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사람한테 고금리 이자를 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저금리의 이자를 제공할 것인가를 이제 알고리즘이 기존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해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 나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은 이 신용평가 점수를 만들 때, 뭐, 그 개개인의 재무적, 행동,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인 상류층의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잘 갖겠지만,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뭐,
뭐 히스패닉 아니면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 내가 경제적인 지위가 좀 낮으면은 뭐 아무래도 그래 돈을 좀 잘 갚을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돈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고 빌려주더라도 액수를 되게 적게 하거나 고금리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뭐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학력도 아무래도 이제 고학력일수록 좋은 직장을 잡고 이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서 빚을 잘 갚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빚을 갚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낮은 이자를 이제 높은 이자를 부여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재무 정보, 이동, 학력, 출신지, 뭐 범죄 기록,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영어를 잘 쓰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민을 와서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뭐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져서 뭐 이해를 잘 못하고 은행 정보를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굳이 개발자가 이거를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학습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 신용도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더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학습을 했다고 해요. 의도치 않게.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 대출 신청서를 이제 은행에서 작성할 때 이 사람이 맞춤법을 제대로 쓰는지 아니면은 그 period, 구두점을 제대로 쓰는지 혹은 이용 약관 같은 거를 꼼꼼히 체크하는지를 다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특정 사람의 교육 수준이 낮고 저소득층이고 아니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율의 이제 이자를 이제 받게 하도록 했다. 그 사람부터 높은 이율을 이제 내라고 했다라는 식의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불평등을 인공지능이 그대로 학습을 해서 재생산을 한다. 그래서 알고리즘,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 불평등을 좀 좁히는,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강화하는 뭔가 부작용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사례도,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한 회사에서는 이제 미인 대회를 이제 한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요즘 소위 말하는 AI 면접 같이 뭐 사람들의 이제 뭐 비디오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가장 미인일까를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또 후보자를 출연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이제 설계하는 알고리즘을 짠 사람들은 몇 가지 이제 프롬프트를 줬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주름이 많이 없거나 뭐 약간 뭐 소위 말하는 그뭐 얼굴 양면의 뭐 대칭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이렇게 뭐 미인이라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프롬프트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 피부색이나 인종 같은 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또 인종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자동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뭐 백인 중심의 그 뭐 백인, 뭐 흰 피부에 금발머리 여자는 뭐 이렇게 좀 더 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우대시하는 그런 뭔가 그 사회적인 편향을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누가 이제 저기 본선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직접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학습한 결과 굉장히 극소수의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계 여성은 딱 한 명만 이제 본선에 갈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 여성이었다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너네 뭐 주름이나 약간 뭐 피부 뭐 대칭성 이런 것을 고려해라고 우리 얘기를 했지만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백인 편향성 뭐 백인 어떤 뭐 백인 여성 금발머리의 백인 여성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뭐 그런 뭐 조금 더 좀 더 아름다워 뭐 우선시하는 그런 편향 이런 기존의 사회에 있던 그런 인종적인 편향을 그대로 학습해서 백인 여성이 또만 아름답고 나머지는 아름답지 않아 이런 굉장히 잘못된 약간 사회적으로 잘못된 그런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기존의 사회에 존재한 즉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뭐 영어권 국가, 백인, 그다음에 뭐 주류 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모두 학습하고 이거를 그대로 재생산을 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잘못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부분은 인공지능이랑 이제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심지어 이제 개발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알고리즘 투명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를,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을 재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이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뭐 결과를 사회적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거는 다수의 주류 문화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우월한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이 알고리즘에 정말 편향이 없는지 알고리즘이 정말 그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윤리적인 방향으로 과연 작동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논의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이제 투명하게 발표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윤리적 쟁점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이 과연 뭐 이런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판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예를 들어 평소에 식습관, 뭐 그다음에 얼마나 뭐 보험료를 많이 내는지, 그다음에 평소 의사를 얼마나 방문하는지, 의사 방문했을 때 어떤 히스토리가 과거 내 건강에 대한 히스토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고 이 사람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건강 검진을 해서 암을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실제 보건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미국에서 나온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좀 백인들한테 편향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네이처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아마 제 기억엔 네이처였던 것 같아요. 네이처의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뭐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백인들의 대상으로 한 그런 위험 판별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암에 대해 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얼른 치료받으세요. 이 사람은 암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판별을 하는 거를 백인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돌려서 아프리칸 아메리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을 때는 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내가 백인 환자면은 그 사람들 좀 더 인공지능을 쉽게 판별을 해서 어,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백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낮아지니까 조기에 암을 발견하거나 그렇지 못해서 더 안 좋은 건강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작동하느냐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분석을 열심히 해보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백인들, 뭐 아무래도 그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냥 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도 더 자주 많이 가고 보험료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데이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인들에 대한 데이터는 잘 학습을 해서 판별을 정확하게 하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뭐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도 많고 병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미국의 의료보험 되게 비싸잖아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굉장히 비싼 의료보험을 내면서 이제 살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의료보험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흑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혹 소수 인종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좀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좀 사회적 뭔가 불평등, 건강에 있어서 불평등도 확대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논의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고 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 같아요. 윤리적인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이거 어떻게 구현을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아무래도 완벽한 그런 답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논의들과 노력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2016년에 뭐 이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거의 10년 전 얘기인데 2016년에 이제 국제 전기 전자 기술 협회 IEEE라고 해서 이 협회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전기 전자 기술 분야 학자, 기술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하는 이제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예요. 그래서 학술 단체라서 뭐 논문도 발표하고 나아가야 되냐, 기술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약 149개 40만여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 최대 규모의 기술자 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자 협회에서 뭐 아무리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이런 윤리적인 거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뭐 책임성, 투명성, 또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담은 윤리적으로 조율된 인공지능 설계 지침 이런 것들을 약간 또 선언문처럼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136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굉장히 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고 인공지능의 네 가지 선행 조건으로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 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이라는 걸 투명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인공지능 개발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좀 고려를 해서 알고리즘 만들자라는 식의 그런 선언문 지침 같은 것도 실제로 이제 존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17년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법안이 이제 미국에서 발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17년 미국의 뉴욕시의 이제 그 City of 뉴욕의 그 시의원이었던 그 제임스 바카라는 사람이 알고리즘 설명 책임 법안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법안의 목표라는 게 알고리즘의 투명성, 이 알고리즘에 혹시 이런 내재된 뭐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뭐 사용자 책임을 확립하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실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욕시의 이제 이 법안을 따르면은 뉴욕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뉴욕시 내 시티 오브 뉴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뭐 굉장히 알고리즘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리즘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탐구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왔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이 알고리즘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연령, 혹은 뭐 기존의 사회적으로 존재할 연령, 성별, 운동, 종교, 성격 지향, 시민권 여부에 따라서 혹시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에게 우호적으로 편향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조사를 뭐 약간 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의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공지능을 좀 더 이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에서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봤을 때 2019년에 이제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인공지능 for EU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for EU 프로젝트에서는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 평가 기준을 제시하자 해서 어떤 인공지능이 가장 신뢰할 만한가 하면서 이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21개국에 80개 파트너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 지식, 도구를 공유해서 유럽을 아우르는 그런 통합된 인공지능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제안서라는 걸 발표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기본권, 존엄성, 자율성 보장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제어하지 않아야 되는 식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기존에 존재한 사회적인 불평등 뭐 이런 것들 이제 극복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경고성 및 안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모든 단계에서 오류 혹은 오작동의 처리가 가능한 안정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사회적 불평등, 뭐 아까 미인대에서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뭐 백인들한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적인 불평등을 이제 그대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개인정보 및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데이터로 인해 해를 입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 혹시 뭐 잊혀질 권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특히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과거에 내가 썼던 댓글, 막 이런 페이스북, 막 그런 SNS 글 이런 것들이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다고 하죠. 이런 거를 다 찾아가서 삭제하기도 어렵고 뭐 실제로 삭제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무슨 뭐 나쁜 일을 하진 않아도 내가 어떤 댓글을 쓰거나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모습 같은 거 당연히 온라인에서 지우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이제 온라인에 나와서 마치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뭐 이제 발견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온라인 상에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 기록, 뭐 내가 어떤 과거 질병에 걸렸는지, 이거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죠. 그 프라이빗한 개인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남아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남아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누군가가 학습을 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나의 그런 개별적인 퍼스널한 데이터,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면 쉽게 찾아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실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이제 뭐 개인한테 뭐 특정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과거 개인의 그 이력 같은 걸 살펴봐서 이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 지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내가 뭔가 부작용이나 차별을 받지 않거나 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투명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죠.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명 가능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투명하게 알고리즘, 그 인공지능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다양성, 차별성, 차별금지, 공정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최대한 넓은 범위의 인간 능력과 기술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사회적 편견, 뭐 아니면은 뭐 특정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회적 경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뭐 뭐랄까 그 사람들은 우호적인 그런 뭔가 알고리즘 이런 걸 이제 극복을 해서 뭐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이제 알고리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성, 차별 금지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라고 사회 환경복지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서 뭐 생태적 책임을 강화하는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뭐 구조적인 장치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이렇게 뭐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마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법적인 쟁점 관련해서는 뭐 이런 사례에서 처음에 문제의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례가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이제 그 지금은 X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 트위터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한 봇 계정, 로봇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만든 그런 계정을 이제 BOT, 봇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 봇 계정이 다른 봇 계정에게 아이씨 진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와 문장들을 막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과 로봇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소통을 한 거죠.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뭐 네덜란드 경찰이 막 이거 무슨 살인이고 아니야 이러면서 뭐 트위터 계정이 누가 주인이냐 막 찾고 난리가 났었는데 에라이 알고 보니까 로봇이었네. 약간 이랬다는 게 나왔고 로봇끼리 커뮤니케이션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학습을 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뭐 협박을 하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했을 때 누가의 책임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그 봇 계정 같은 게 뭔가 특히 특정 사람을 해서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 계정을 소유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나? 근데 로봇을 어떻게 처벌하지? 로봇 이리 와봐 이러면서 한 대 때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정의 소유자, 그 로봇을 그 인공지능을 처벌해야 되나? 아니면 곧 개발자를 이 인공지능 계정을 만든 이 개발자를 처벌해야 되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그 자체를 처벌해야 되나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할수록 이런 경우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서 누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이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인간 행위자의 출현,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주체성과 책임, 세 번째로 인공지능 권리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비인간 행위자의 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건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과 관련돼 있죠. 아무래도 과거에 뭐 로봇 저널리즘, 인공지능, 뭐 이세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인공지능의 굉장히 초기 시기에는 우리는 그걸 이제 약한 인공지능, weak A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프롬프트를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 하면은 그 문제만 해결해주고 못하는 그런 약한 인공지능, 사람의 영역까지는 아직 가지 않는 그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은 어떻죠? 점점점 발달을 하고 인공지능이 그냥 우리가 시키면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정보를 스스로 찾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인공지능은 지능과 자의식까지 같이 갖춘
그런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해서 마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의식을 갖고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회적 질서, 규범을 형성하는 이런 특이점이 존재하는 시대. 즉, 인간이 아닌 비인간으로서 행위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존재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돼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할 때,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어떤 식의 인공지능한테도 인격을 부여해야 되는가? 즉 인공지능한테도 뭔가 법적인 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조금 먼 길에 이를 수 있는데, 뭐 요즘에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서 권리와 책임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관해서 논의가 아직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뭐 아주 기초적인 논의이기도 하지만, 뭐 2017년에 유럽연합, EU 의회에서는 뭐 이런 결의안이 실제 채택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반다인격, 일렉트로닉 퍼슨훗 이렇게 인정을 한번 하다라는 식에 넘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했을 때 이 자체, 인공지능 자체에도 인간이 더 이상 통제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한테 뭔가 법적인 인격을 부여해서 인공지능이 나타낼 수 있는 뭐 허위 정보 유포, 명예훼손 뭐 이런 것에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주체성과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앞서 논의와 비슷한 것이 이제 뭐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을 거쳐서 뭔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만든 소유자나 제작자,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제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을 해서 로봇에 의한 뭐 생명 위협, 재산 손실,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로봇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논의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데려와서 뭐 감옥에 오는 사람 뭐 이럴 수도 없고,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뭐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인공 EU에서 이제 전자인격, 일렉트로닉 퍼슨훗이라는 결의안이 통과가 있었을 때, 뭐 법학자들 그리고 윤리 전문가들 156명이 EU 집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아니 인공지능이나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명예훼손, 뭐 책임, 뭐 생명의 위협, 재산 손실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로봇한테 책임을 부여한다는 말은 제조업자들이나 프로그래머, 소유주 등의 법적 책임 면제할 수 있는 원 도구로 제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대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에서 어떤 봇 계정이 나타나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해. 트위터 봇 계정이 나타나서 특정 사람에 대해서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를 막 생산해서 유포를 한다 그러면은 로봇이 책임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건 로봇의 책임이니까 트위터를 만든 개발자, 트위터 회사 얘는 책임이 없어. 야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 거지 왜 나한테 책임을 줘. 라는 식으로 그 인공지능 만든 회사나 개발자나 소유주들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자인격을 만들어서 로봇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이런 논의도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의 권리 문제, 직접 재산권 이런 문제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활발히 좀 미국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창출한 가치, 권리, 재산권은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막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인공지능이 막 데이터를 쫙 학습해가지고 멋있는 그림을 그렸어. 이거를 100달러를 주고 팔았는데, 이 100달러는 내가 갖는 거야? 인공지능이 갖는 거야? 인공지능 회사가 갖는 거야?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에 있나? 프롬프트를 입력한 나한테 있나? 학습한 데이터를 제공한 그 원재료에 있는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기존에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재산권 이념에 조금 뭔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재산권,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참신하고 진실된 뭐 방법을 써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는가. 얼마나 나의 노동이 투여가 되어서 참신한 걸 만들어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작권이나 특허 이런 거를 이제 부여를 했었죠. 그래서 그 노동가치설이라고 하죠. 노동가치설에 이제 입각을 해서 재산권 이념을 이제 확립했다라고 이제 과거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자율적 판단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노동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다면은 그것의 권리, 재산권은 그 가치를 만들면 나한테 이제 부여가 된다. 내가 기존의 재료 한테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아니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뭔가 만들었어. 그건 나의 권리고 나의 가치다. 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약에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변형을 했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새로운 지적 가치를 창출해냈죠. 새로운 기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고 있을 때, 그럼 이건 누구 거야? 뭐 오픈 AI 건가? 챗GPT가 저작권을 갖을까? 나도 프롬프트 입력했는데 나의 권리는 없었어.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람인가?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인가? 인공지능 개발자인가? 인공지능 그 자체인가? 이건 누구한테 귀속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과 같은 경우에 광고 이미지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사람을 잘 쓰는 경우가 없죠. AI가 만든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AI가 만든 광고고 모델료를 주지 않고 뭔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뭔가 가상의 인물을 이제 가지고 이제 광고를 만들었는데, 어? 그럼 이거 저작권 없는 거야? 초상권 침해 없는 거야?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분명히 이제 논쟁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미국 법원에서도 몇 가지 이제 그런 판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관련 부분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논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뉴스 기사는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의 작성에 관여한 인간 기자, 인간 저널리스트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혹은 알고리즘 설계에 관여하는 개발자인가? 알고리즘 운영하는 기업인가? 인공지능 그 자체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사를 만들었는데 정치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게 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어. 뭐 피해를 봤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라는 식의 이제 논의들이 나올까 굉장히 많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름 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그래서 뭐 합의된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지도 않고 인공지능이 생산한 기사라고 해도 뭐
인간 기자나 편집자들이 아직까지 검토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리뷰를 하고 제대로 쓰여졌나 확인하고 이제 출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편집자, 뉴스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인공지능한테 아직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논쟁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명예훼손적인 정보를 만들어서 기사를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개발자는 책임이 없는 거야?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편집자들, 특히 편집자와 기자들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개발자가 아닌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죠. 즉 알고리즘이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알고리즘이 뭔가 생성하는 결과,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제공해서 어떤 결과를 딱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능력은 있지만 이 알고리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식의 알고리즘 활용했어라고 막 컴퓨터 코드 길다랗게 써서 주면은 이거 뭐라고 뭐지? 약간 우리가 싶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 아무리 인간이나 기자가 이거를 직접 검수를 한다고 해도 알고리즘 코드, 이 생성 과정, 이 블랙박스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향되고 잘못된 알고리즘 만드는 이 개발자에도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뭐 로봇 윤리. 그래서 뭐 로봇 에틱스와 뭐그 기계 윤리, 머신 에틱스로 이제 나아간다. 로봇 윤리의 시대에서 기계 윤리의 시대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좀 더 로봇 윤리가 강조가 된다면은 앞으로 나아가서 좀 기계 윤리가 좀 강조되는 세상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로봇 윤리라는 건 일단 개념을 우리가 정의해 봤을 때 인공지능 자체는 중립적이며 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하거나 구성하는지, 인공지능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아직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기술 자체는 아직 가치 중립적이고 대가 없어. 그래서 인간, 이거를 활용하고 설계하고 이용하는 인간이 문제야라고 해서 이 로봇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즉,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하니 기계한테 책임 물을 수 없어라는데 로봇 윤리, 로봇 에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 혹은 인공적인 도덕적 행위자를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행위 주체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자율적인 행위 주체가 된 인공지능에게 우리는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특히 저널리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법적 문제에 있어서 기계윤리보다 로봇 윤리의 관점이 더 아직 많이 가 되고 있다고 해요. 아직은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뭐 일단 인간 기자가 리뷰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아직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기계에다 책임 묻기보다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관리하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가 현재까지 논의라고 해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정말 하루가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알고리즘이 정말 개발자들조차 예측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자의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에 갔을 때는 인공지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자인격이라는 걸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기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기계윤리의 영역으로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문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1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